일단 세계 경제 또 상황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코로나 사태로 지금 전반적으로 안 좋다는 거는 뭐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어느 정도 안 좋은지는 와닿지는 좀 않고 있거든요. 어떤 뭐 경제 지표라든가 뭐 수치 이런 걸로 좀 분석을 하신다면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좀 사이클을 좀 이렇게 귀담아 들으려고 그러고 리슨 더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사이클이 뭘 얘기하는지를 좀 듣는 게 좋다. 네. 사이클. 네, 왜냐면은 경기 지표라는 게 어제까지 불황이었다가 오늘 호황인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조금씩 이제 그 어떤 연장선상 추세성 속에서 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자산시장, 주식시장을 판단하는데 경기를 대입할 때는 이 추세가 지금 좀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상태인지 바닥에서 지금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이륙하는 단계인지 이것만 잘 판단해도 네. 사실은 뭐 50점은 깔고 가는 거거든요. 아. 그런 관점에서는 경기 사이클이 지금 얼만큼 무거워져 있는지 네. 아니면 뜨려고 하는 건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은 세계 경기는 거의 성숙됐거든요. 유럽 경기 같은 경우는 2017년에 고점을 찍었고요. 성장률이. 예. 중국도 18년 정도부터는 이제 시름시름 성장률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이제 성장률이라는 이제 어떤 센티먼트, 네. 방향성을 타니까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면 다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성장률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금리가 언제 뜰 거냐, 네. 네. 소비가 언제 좋아지지, 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언제 우리나라 경기가 좀 회복될까, 네.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거죠. 네. 네. OECD나 IMF에서 전망한 바로는 2차 팬데믹 네. 바이러스 파동이 안 오더라도 예. 내년 말 예. 정도가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 2019년 4분기 네. GDP 수준에 올라간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만약에 이번 가을에 혹은 내년 봄에 2차 파동이 오면 그러니까요. 다시 이제 락다운이 돼서 봉쇄가 되니까 2022년 예. 한 1년 정도 더 늦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기는 원래 무거워졌다가 조금 떨어지는 참이었는데 코로나가 와서 이제 완전히 초토화시킨 겁니다. 네. 그리고 초토화시켰기 때문에 또 반사적으로 반등도 많이 하는 거고 네. 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제로금리나 이런 대규모 재정 정책이 각국마다 안 나왔을 테니까 예. 반등폭이 굉장히 빠르게 네. 해서 우리의 그 경기에 대한 판단을 되게 혼돈 속으로 빠뜨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성장률이 회복되는 거는 오케이. 네. 근데 실제로 코로나 이전만큼 잘 살 수 있는 거는 앞으로 한 3년, 4년 네. 걸린다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도 2023년까지는 제로금리 유지하면서 맞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겠다. 네. 2%만 뭐 평균적으로만 유지하면 맞습니다. 연준도 물가가 안 올라갈 거라는 거를 아는 거죠. 네. 어지간해서는 올라갈 리가 없다. 왜냐하면 잠재 성장률 아래에서 성장하는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이 안 되는데 물가가 돈을 많이 풀었다고 그 이유만 갖고 오르진 않거든요. 네. 그 여러 이제 경기 사이클 중에서도 이제 우리 입장에서 제일 이제 관심사는 우리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세계 교역량이 어느 정도로 이제 떨어졌고 또 올라갈 것이냐, 얼마나 걸릴 것이냐 이런 게 좀 관심이긴 한데요. 지금 교역량의 어떤 사이클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떨어져 있는지 또 얼마 정도 지나야 뭐 정상치 나지는 2019년에 그 어떤 수준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세계 교역 금액을 수출과 수입의 합이니까 전 세계 생산, 투자, 소비가 다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어느 나라는 수출하고 어느 나라는 수입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세계 교역이 실질 수요를 나타낸다고 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도 이제 주의 깊게 보는데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세계 교역 금액이 한 2조 2천억 달러, 2조 1천억 달러 정도 됐는데 1조 4천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30% 이상 30%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다시 회복되려면 한두 분기 안에 회복되기 어려운 거고요. 앞서 GDP 금액 말씀드렸듯이 GDP 금액이 이제 회복되는데도 한 3, 4년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2016년 정도로 후퇴해 있는 지금 세계 교역 규모가 수량 곱하기 금액이죠. 전체적인 금액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는
적어도 한 3년에서 4년 똑같이 이렇게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이제 전통 산업들, 뭐 네. 자동차니, 뭐 선박이 이런 산업들이 그 회복하려면은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뭐 다만 뭐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경기가 좋아질 거고 네. 뭐 고약한 뭐 바이러스 공수만 없다면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아질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고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개선을 시킬 것 같아요. 정책을 쓰든 뭐 하든. 그런데 이제 지금 주식시장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다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주가가 다 올라왔으니까 네. 그건 아니다. 좀 시간 걸린다. 네. 그러니까 뭐 주가랑 같이 말씀드리면 주가는 다 올라왔는데 경기는 한 3, 4년 후에 완전히 올라온다면 요 기간에 이제 격차가 괴리가 디스커넥션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기간 중에 주식 시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산 시장이 어떻게 요동칠지는 모르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의 경제가 좀 회복돼야지 전 세계 경제가 동반 같이 회복될 텐데. 맞습니다. 근데 미국 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 돌연 변수로 해서 금리를 좀 올린다거나 미 연준에서 그렇다면은 직격탄을 맞는 그런 국가들이 많을 텐데요. 그럴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첫째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워낙 이제 통화 승수도 떨어져 있고 그렇죠. 보는 통화를 많이 풀었습니다만 그게 이제 다 시중에 유통되는 게 아니고 잠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다가 또 공업 물가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 18년부터 세계 경기가 수요가 좀 낮아지면서 전 세계 생산자 물가 같은 걸 보시면 이렇게 계속 낮아져 오고 있거든요. 또 중국의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고 또 중국 경제가 성장률이 뭐 2010년에 10%대에서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한 5%대 이제 안착할 것 같은데 4, 5%대 가장 큰 이유가 성장 둔화에 설비 투자 감소입니다. 설비 투자를 왜 감소시키겠습니까? 지금 생산 시설로도 충분히 남음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과잉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이라는 거죠. 여전히. 네. 거기다 코로나가 왔으니 공급 과잉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모든 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만 해결되면 전 세계는 이제 수요 우위, 고압 경제가 되고 인플레가 오고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를 올리는 데까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역시 환율이 상당히 뭐 큰 변수가 될 텐데 수출도 그렇고 뭐 정시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환율 변수를 무시할 수 없는데 지금 미국 달러가 상당히 약세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약간 오르는 뭐 그런 면모도 보입니다만은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달러화의 어떤 강세, 약세 이게 중장기 전망이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 뭐 시장의 컨센서스는 조금 약세 전환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강세 내지 강보합 달러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반대쪽에 있는 국가들 선진국이 됐든 신흥국이 됐든 유로화가 됐든 조금 이런 미국 반대쪽에 있는 통화들은 좀 약세 그래서 원달러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달러는 최근에 뭐 10%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강세 요인의 대부분은 제가 볼 때 미국이 유로존보다 돈을 공격적으로 풀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전 세계 위험 자산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증시가 유로존 증시보다 굉장히 강하게 올랐거든요. 또 전 세계 증시가 다 강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좀 약세로 간 거고요. 안전 통화이기 때문에 주가 강세 국면에서 달러가 좀 강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도 중요한데 좀 긴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2010년부터 지금 한 10년간 달러가 찔끔찔끔씩 강세였습니다. 올해는 약세지만. 그래서 지난 10년간 강세를 만든 주요 요인이 뭔가를 살펴보면 미국이 성장률이 다른 나라보다는 우월한 거죠. 그리고 우월할 수밖에 없는 기업을 많이 갖고 있고 우수한 기업을. 좋은 기업들이. 그리고 앞서 이제 뭐 저합 경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전부터도 중국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공급 과잉, 저압 경제가 또 달러 강세를 만들었고요. 예. 유가가 아무래도 낮아지면 네. 저유가 시대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유가도 강하고 달러도 강하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한 3년간 유가가 좀 약세일 것 같다 이러면 예. 달러는 강세일 것 같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아, 예. 그런 관점에서 지난 10년간 달러를 찔끔찔끔씩 강세로 만들었던 요인들이 여전히 유효하다. 네. 한 가지 약세 요인이 있었는데 최근에 금리 차입니다. 네. 독일과 미국의 금리 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가져가지 않는 한 예. 이제는 더 이상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네. 아, 지금 현재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뭐 위안화라든가 유로화 이런 엔화라든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데 이게 일시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네, 저는 분석이시죠? 네. 조금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좀 주춤거릴 가능성. 네. 그냥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럼 달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강세라고 한다면은 네. 뭐 금이라든지 아까 말한 원자재 네. 이런 가격들도 상당히 좀 뭐랄까 힘을 받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생각도 드는데. 예, 특히 원자재 가격들, 구리라든지 네, 유가 이런 것들은 좀 힘받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네. 물론 이제 공급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오펙 플러스 같은 데서 이제 공급 조절을 하면 또 유가가 또 네. 순간순간 널뛰기를 하겠지만 디맨드 사이드 수요 측면에서만 보면 조금 약세일 가능성이 높고 네. 금은 선택적 안전자산이기도 하지만 달러랑 좀 묘하게 갑니다. 네. 네. 그리고 긴 추세에서 보면 미국의 재정 수지라든지 국가 부채, 뭐 경상 수지, 네. 적자랑 같이 가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금은 뭐 한 10년 묻어두면 괜찮은 자산은 분명하고요. 근데 한 가지 금의 단점이 있습니다. 네. 금이 단점이 물가가 싸지면 금값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금은 네. 이자를 안 주고 예.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가 낮아지고 금리가 낮아지면 이제 금값이 올라가는 속성이 있는데 예. 이런 저금리가 금값을 끌고 올라간 거는 조금 이제 한계에 달한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가격도 많이 올랐고 예. 또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가기 좀 어려우니까 네. 미국이 이제 좀 그동안 좀 금 가격을 급하게 끌어올렸던 요인은 조금 숨고르기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예. 물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것도 10년을 묻어두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텐데. 다른 데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대선이 이제 한 달여 있으면은 그렇죠. 11월 3일이니까. 네, 3일이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든 바이든이 당선되든 이렇게 각각의 좀 변수들로 작용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좀 보세요, 전망을? 특히 경제 쪽으로 봤을 때는. 경제 쪽으로 봤을 때는 뭐 누가 되든 미중 무역 분쟁은 조금 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도 뭐 어쨌든 인권 문제라든지 또 비경제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면 서로 갈등이 심해지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러는 건 네. 분명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제 집권 2기 때는 경제 챙기기보다는 역사에 남는 대통령 뭐 이런 거를 지향할 가능성이 높고 예. 명예욕 예. 이런 것들을 뭐 그러다 보면 결국 중국을 이제 좀 계속 좀 몰아세울 거고요. 예. 네, 네. 이제 그래서 뭐 누가 되든지 간에 좀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경제 문제, 네. 네. 세계가 반자유무역주의, 자유무역주의 시대가 계속 저물고 예. 좀 독자 생존, 네. 뭐 각자 생존 이런 어떤 갈등과 분쟁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어수선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뭐 아시다시피 약간 반기업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세율이라든지 이런 법이 부분을 올린다고 하죠. 올린다고 했죠. 손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바이든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좀 움츠려들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전통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을 때 뭐 초선 같은 경우 다 합쳐서 살펴보면 대체로 당선되는 그 해라든지 아니면 직후라든지 이런 때는 좀 빠졌습니다. 주가가. 네, 주가가 좀 빠졌고요. 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 정치 이슈는 막상 후보자 시절에 어떤 대통령과 네. 대통령이 된 대통령은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오바마를 보시면은 결국에는 오바마 케어가 많이 후퇴됐습니다. 네. 그렇듯이 아마 바이든이 혹시 당선돼도 지금 얘기하는 어떤 그 반기업적 정서의 어떤 정책들이 상당히 스무딩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근데 바이든이 됐다고 일단 주가가 빠졌으니 네. 빠졌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반기업적이지 않네. 네. 이러면 또 오히려 주가가 그 다음에는 오르더라고요. 네. 민주당 후보가 된 다음에 예. 예외 없이.
그래서 정치 변수에 좀 너무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조금 저는 뭐 너무 집중하지는 말치고 예. 그냥 관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방금 말씀하신 미중 분쟁이 지금도 네. 뭐 금방 끝날 것 같지 않고 뭐 누가 되든 계속 앞으로 이어질 즉 장기화될 뭐 우려도 좀 나오는데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중 시장 의존도가 워낙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앞으로 여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가 상당히 앞으로 큰 숙제 같은데 우리가 이런 미중 이게 이제 분쟁이 거의 뭐 상수화된 상황에서 우리 스탠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간에다 끼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네, 뭐 원래 안보는 미국, 뭐 경제는 중국이라고 하지만 네, 지금 뭐 경제도 둘 다 중요하고 네, 네. 뭐 사실 안보도 둘 다 중요해서 어떻게 해서든 뭐 원론적으로 지혜롭게 슬기롭게 약간은 중립적인 스탠스에서 예. 결국엔 국익을 챙겨야 되는 예. 그런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게 저희 나라의 우리나라의 이제 지정학적인 상황이죠. 사실 뭐 꼭 뭐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는 물론 없겠지만 네, 네. 어쨌든 미국의 패권은 네. 앞으로도 수십 년간 존속할 것 같고요. 미국의 패권이 존속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모든 세계의 표준화, 네, 그다음에 기업의 어떤 뭐 글로벌 질서 네, 이런 것들을 쥐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잘못 선택을 했을 때 네, 어떤 큰 어떤 부담을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 뭐 3년, 5년, 10년 놓고 봤을 때 어쨌든 미국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네, 미국의 정가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패러다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전 세계를 네. 이런 거에 대한 훨씬 더 글로벌한 어떤 감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방금 이제 미국의 패권이 수십 년간은 계속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지만은 네. 또 일각에서는 중국이 지금 매집이 좋기 때문에 미국이 때리기에 좀 맞서면서 일단 참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요 시기가 지나면은 중국이 또 역전시킬 수도 있다. 워낙 또 인구도 많고 잠재력도 풍부하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런 시각도 있는데 지금 이제 김 박사님께서는 그래도 미국의 패권이 더 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중국은 어쨌든 미국이 조금 뭐 중국이 빨리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제동을 당분간 거는 정책을 쓸 것은 분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5년 전, 10년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이제 2030년에 중국의 위상이 당초 예상보다는 뭐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미국의 견제가 쉽게 풀리기는 좀 쉽지 않다. 네, 이거를 일단은 뭐 미국 입장에서도 아예 그냥 뭐 팔 걷어붙이고 네. 중국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뭐 어쨌든 중국과 틈을 질 수는 없죠. 각을 질 수는 없는데 예. 그런 말씀은 아니고 예. 어쨌든 중국이 거대한 내수 시장이고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의 어떤 내수 시장에서 앞으로 엄청난 먹거리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중국을 가까이 지내야죠. 중국 시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 예. 또 앞으로 커나갈 거고. 그런데 어쨌든 미국의 패권에 너무 이제 뭐 반대되는 네. 그런 거를 이제 전략을 취하면 네. 또 그것 또한 또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은데 참 어렵죠. 예, 예. 네. 그 지금 보면 이제 세계 경제 상황에서 즉 사이클 말고 좀 네. 상황 보더라도 미중 분쟁이 지금 새로운 변수가 됐고 또 코로나라는 어떤 예상치도 못했던 이런 악재가 겹쳤는데 또 한편 경제를 볼 때 악재가 꼭 뭐 늘 나쁜 건 아니고 네. 도전을 또 극복해 나갈 때 새로운 또 기회가 열리는 법이니까 지금 우리 뭐 지난 한 35년간 쭉 시장과 경제를 지켜보신 분으로서 볼 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과제들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지 하는 그런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호재와 악재가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둔갑해 있기도 하고 네, 서로 혼돈되고 또 혼재돼 있는 경우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면 코로나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거는 경제 망하고 주가 폭락할 일만 남았다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제로금리가 왔고 예. 재정정책이 펼쳐지면서 오히려
연준이 3월 23일 날 무제한 통화 공급 선언한 날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주가는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호재가 악재로 둔갑되고 악재가 호재로 둔갑되는 이제 그런 세상이고, 지금 뭐 말씀 나눴던 이런 부분들, 뭐 지정학적 위험이라든지 네. 중국 문제, 미국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반자유무역주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악재일 것 같지만 네. 또 그 과정에서 호재가 되는 산업이나 네. 또 그 호재가 되는 기간이 있을 거거든요. 네. 오히려 자유무역주의가 됐다면, 계속 됐다면 뭐 후발 개도국들이 추격해서 네. 우리가 입지가 약해졌을 부분들이 또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중국이 견제되면서 우리가 중국 경제, 미국의 중국 견제로 인해서 얻는 반사이익이 있고. 그렇죠. 예. 뭐 반도체나 네. 또 휴대폰이나. 네. 네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식시장에 일관된 악재와 일관된 호재는 없다. 네. 예, 그것보다는 좀 너무 또 호재와 악재를 읽으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 좋습니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네. 이건 호재고 이건 악재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악재가 더 많아져서 시장은 빠질 거야, 네. 아니면 시장 올라갈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저의 경우에는 대체로 틀렸더라고요. 아. 네. 악재라고 생각했는데 호재네. 예. 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고 해서 악재라고 생각했는데 네. 오히려 호재네, 이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은 그만큼 좀 단순하지 않고, 네. 다들 아시겠지만 좀 복잡성이 있다라는 네. 관점에서 너무 이제 호재와 악재를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든지 마켓 타이밍을 정확하게 집어내려고 하는지, 몇 월 며칠부터 몇 시부터 주가는 빠질 거다, 네.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즐기시면서 네. 이렇게 주변도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투자하시면 네. 저는 분명히 성공할 것 같습니다. 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이제 코로나 사태라는 게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게 어떤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진 큰 사건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장 우리도 개인의 삶에도 막 영향 미칠 뿐만 아니라 네. 뭐 주식시장, 경제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앞으로 일단 뭐 강요할 것 같은 이런 사건으로 느껴오는데, 우리 위원님 보시기에 코로나가 지금까지 경제나 이런 측면에서 뭘 바꿔왔는지, 또 앞으로 어떤 걸 바꿔 나갈 것 같은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첫째는 뭐 원래 경기 추세, 뭐 기술의 발전 추세, 네. 뭐 이런 추세를 더 가속화시켰던 측면이 좀 있거든요. 아.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사실은 뭐 조금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없고, 네. 제로금리도 어떤 저항 없이 다 전 세계가 시행이 됐죠. 이제 시행되고, 이런 식으로 코로나가 모든 것을 조금 빨리 바꾸는 데 기여를 했다라는 아.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결국 좀 속도의 문제, 속도를 많이 빠르게 만들 것 같다. 아, 앞으로도? 네, 앞으로도. 네네. 속도를 좀 빨리 해봤더니 훨씬 더 대응이 좋았다. 네. 금리도 찔끔찔끔 내리는 것보다는 좀 확 한꺼번에 네. 화끈하게 내리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됐다. 아. 기업들도 재정을 그냥 찔끔찔끔 푸는 것보다는 아예 내년 것까지 땡겨서 다 풀어버리는 게 네. 훨씬 더 임팩트 있고, 아. 그게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일이었더라. 네. 예. 네.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합리화도 되고 또 그런 증거가 나오면 네. 네. 현재까지는 좀 그래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금리를 반대로 올릴 때도 네. 뭐 찔끔찔끔 올리는 게 아니라 반대도 적극적으로. 네, 적극적으로 올리고, 네. 그게 훨씬 더 경제에 대한 충격도 적고 오히려 네. 비용이 더 적게 든다라는 거죠. 아. 네, 그런 식으로 모든 정책, 기술 발전 속도, 경기 사이클, 네. 또 심지어는 주식시장의 업앤다운,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속도전이 되지 않을까. 아. 사람들이 좀 속도에 대해서 좀 한 100km 달리다가 한 150km 달리는데 이거 달려보니까 괜찮거든요. 그게 이제 표준 속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구나. 모든 게 좀 빨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예. 자산 시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자산 관리하시기가 네. 되게 뭐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아. 변화가 심해서. 투자자들이 그런 점 잘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속도가 빨라졌다. 오늘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어려운 내용인데 정확한 분석과 해안으로 좀 쉽게 설명해 주신 오늘 김한진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